교육을 주고 또한 모멸감을 느끼는가? 그것은 한국 사회의 역사적 맥락과 어떻게 맞물리는가? 다른 나라에서는 모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이 책에서 몇 가지 가닥을 잡아보았지만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기 고백하네요. 앞으로 더 깊고 정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걸 토대로. 글쎄요, 모멸감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키워드가 올라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의 독자니까, 한 명의 독자니까 읽어보고 아하 그럴듯하면 거기로 세상을 통해보는 하나의 도구를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해봅니다. 이 주제를 처음 붙잡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2011년쯤이었고 기본적인 자료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그해 가을 참여연대 느티나무 아카데미에서 생존에서 존엄으로라는 제목으로 5번에 걸친 강의를 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내왔다,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곧바로 집필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잘 진척되지 않았다. 2013년에 본격적인 저술 작업에 들어갔는데 5월 CBS의 세상을 바꾸는 15분에서 모멸감을 넘어서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어떤 강연 준비하는 그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강연 후에 어떤 피드백을 얻는 거, 방청객이라든지 그 피강연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듬어 왔다.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6월 서울시민대학에서 환대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5번에 걸친 강의를 하면서 내용을 보완하고 다듬을 수 있었다. 즉 어떤 모멸하고 어떤 그 부정적인 관계, 인간관계에서의 작용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는 환대하고, 그 뭐 만남, 그 책 있잖아요. 그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만남처럼 그런 환대하고 이런 관계로 어떻게 이제 전환이 가능한가,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왔다 이거죠. 수강생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털어놓아 주신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기회에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을 쓰면서 얻은 큰 수확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심하게 모멸감을 주었는지 깨달았다는 점이다. 학자의 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들의 그 궁극적인 독서나 글쓰기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상한가요?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자아 성찰 아닐까요? 어떤 것들의 성찰, 그게 가장 큰 독서, 사색하는 어떤 근거가 되거나 단서를 주거나 독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얼굴들이 자꾸만 떠올라 한동안 집필을 중지한 적도 있었다. 기억나는 일만 해도 숱한데 잊어버렸거나 애당초 의식조차 하지 못한 일들은 엄청날 것이다. 누구나 그렇겠죠. 자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개인적인 경험을 반추하거나,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거나, 혹은 내가 누구에게 모멸감을 극심하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나서 본론을 들어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저술은 내 마음과 행동의 습성을 깊이 되돌아보는 참회의 과정이기도 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맺은말, 이 책의 이제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프롤로그와 맺은말 그리고 모두 5장으로 구성되었다. 그 흐름과 골격은 다음과 같다. 프롤로그에서는,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감정의 다면적인 본질을 짚으면서, 감정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이 굉장히 여러 측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변형되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핀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인의 사회 심리를 조명할 것이다. 모멸감이라는 키워드가 포착되는 맥락을 확인하고 이 책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요약할 것이다. 굉장히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서론에서 이렇게 다 전반적인 개괄적으로 잡겠다. 그리고 1장에서 모멸감의 기본적인 속성을 해명한다. 여기서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게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모멸감이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개념을 이 사람이 잡아야 되니까 그 개념 속에 들어가는 그 인자들, 그죠? 기본적인 그 개념 속에 들어가야 될 속성들을 그러니까 개념을 잡겠다, 이 말입니다. 우선 그 감정과 뿌리를 함께하는 수치심이 무엇인지 기존의 몇 가지 논의를 통해 밝히고, 그것이 인간다움의 핵심이 되는 까닭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수치심에서 모멸감이 이제 발화된다거나 이런 같은 계통이다, 이렇게 보나 보죠. 그것이 인간다움의 핵심, 수치심이. 갑자기 그 맹자 생각이 나네요. 자, 갑시다. 수치심은 타자에 대한 상상력을 촉진하는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가지면서, 이 문장, 동시에 자아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도 지닌다. 이런 문장을 조금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수치심이라는 거가 이제 뿌리가 되나 본데, 모멸감에 우리 창피함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수치심은 타자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상상력을 촉진하는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가지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시에 반면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아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도 지닌다. 그러니까 일단 문장 구조로는 수치심이라는 거는 어떤 사회 통합적인 기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죠. 긍정적인 것과 동시에 반면 어떠한 위험성도 진다, 폐해도 있다, 어떤 그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긍정과 부정적인 걸 한 문장에 넣었어요. 수치심 개념에. 근데 여기서 나는 궁금한 게 타자에 대한 상상력을 촉진하는 사회 통합적인 기능,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상상력을 촉진할 때 이 상상력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사회 통합적인 기능까지 해서는 쉽죠. 그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어떤 관계에서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인간과 인간관계의 끈끈한 본드,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타인에게 예의를 갖춘다거나 매너를 갖춘다거나 뭐 이런 거. 근데 다만 저는 상상력을 촉진하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사자우의 수준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왜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 이건 잘 모르겠고, 동시에 자기 자아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도 진다라는 말은 그 뭐 히키코모리처럼, 그러니까 사회 통합이 아니라 거기서 뛰쳐나와서 개별적인 혼자 방 안에 갇혀 있다거나 창피해서, 그러니까 사회에 못 나가거나 이렇게 그 스스로를 사회적 자아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뛰쳐나온 소외감을 느끼는 인간, 어떤 병폐적인 거, 이런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못 나가거나 뭐 자살을 삶을 마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공인들이나 연예인들 보면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은데, 이 장에서는 인간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수치심의 촉발제로서 모욕을 다룬다. 1장에서 아울러 모욕이 삶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왜곡하고 폭력화하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제시를 먼저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개념을 잡고 이 모멸감이라는 게 얼마만큼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문제가 있는지, 사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책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멸감이 경험되는 양상을 노동세계에 초점을 맞춰 들여다본다. 그렇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멸감이 경험되는 양상 자체가 그러니까 누가 모멸감을 주고 모멸감을 받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노동세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당하는 입장이겠죠. 모멸감이 누구에게? 어떤 자본주의니까 노동을 고용하는 자에게, 뭐 이런 거. 뭐 감정 노동에서는 갑과 을, 우리가 이런 것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갑을이 뭐 서비스, 정신적 서비스업에 일하는 사람과 고객과의 관계라면, 여기서는 주로 노동세계에 초점을 맞춰본다 하면 예상컨대 그런 어떻게 지배 뭐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서 어떻게 모멸감을 느껴지는가, 이걸 보겠다라는 거겠죠. 뭐 직장 상사에게 당하는 뭐 이런 측면 아닐까요? 자, 넘어가 봅시다. 2장에서는 총 5장까지 있다는데, 한국 사회의 정서적 지형을 조감하면서 모멸감이 만연하게 된 역사적 배경, 이런 거 재밌죠. 그 개념이라는 걸 역사적으로 봐야 약간 학구적이고, 저는 아무튼 2장 이런 게 좀 끌리는데, 조선시대에 형성된 귀천의식과 신분적 위열관념은 외형을 달리한 채 끈질기게 지속되어 왔고, 신분사회, 계급사회, 귀족사회처럼 그러한 것들이,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에는 뭐 사회적 계급이 없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뭐 가불이라고 요새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죠. 계급이 있다고 보여요. 네. 사회니까 집단이나 무리에서는 없을 수가 없는 거고, 산업 사회 및 소비주의와 맞물려 사람들 사이에 피곤한 경쟁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그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갑이 되려고 뭐 이러한 경쟁을 가져왔다,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위신을 확인하려는 문화 역시, 그러니까 어떤 시선이라는 거, 시선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 그게 인정을 받는 거 하나야. 그래서 뭐 좋은 자가용 외제차를 타야 된다거나, 요새 BMW인가요? 뭐 많이 폭발한다는 거, 뭐 어디 아파트에 뭐 강남에 어디 한강 조망이 좋은 데 살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외모를 뭐 꾸민다거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위신을 확인하는 문화 역시 강한 관성으로 남아있는데 반해 개인을 감싸주고 인정해주는 공동체는 오히려 급격하게 붕괴됐다. 그러니까 시선으로, 시선은 외부적인 거, 외부적인 거잖아요. 그런 걸로서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데,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서로 감싸주고 인정해주는 공동체, 옛날 농촌사회 이런 거 생각나죠.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이 깨졌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맥락에서 공동체라는 건 어떤 끈끈한, 연대가 끈끈한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급격하게 붕괴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크고 작은 모멸감이 가중되고 훼손된 자아를 보상받으려는 집단 컴플렉스가 공격적인 민족주의와 편협한 인종주의로도 나타난다. 이 장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은 가는데요. 그게 이제 공격적인 민족주의, 그다음 인종주의, 이쪽으로도 이런 게 이제 영향을 줬다. 공격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3세계나 어떤 인종, 예멘, 뭐 제주도 예멘 관련된, 예멘인들 관련된 것도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또는 이제 실업이라든지 취업난 때문에 경제 문제에서 뭐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연결해서 어떤 모멸감들이 작용한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맥락을 한번 읽어는 봐야 되겠지만. 자, 3장에서는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모멸의 존재 방식을 7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 개념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양태나 양상이라 할까요? 분야를 나누는 거죠, 기준으로. 그래서 7개의 범위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범주로 나눈다라는 건 묶는 범위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 짝수나 홀수로 범주를 나눠서 아라비아 숫자를 보자. 뭐, 이런 것처럼. 인간이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 맺고 소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인간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 맺고 소통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대요. 대부분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격을 나누고 가치를 매긴다. 인간 가치를. 그래서 자기보다 더 위 사람한테는 뭔가 잘 보이려고 하거나 배울 게 있다.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한테는 어떤 안도감을 느낀다거나 위로감을 느낀다거나 뭐 그런 거. 물론 일의 세계나 공식적인 시스템에서 기능과 효율을 위해 그러한 서열을 세우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조직이라는 건. 문제는 그러한 영역을 떠나서 사람 자체를 본질적으로 위계화하고 거기에 사회적인 명예나 실존적인 가치까지 결부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주의라든지 그 사람의 이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그 자체로는 어떤 일이나 어떤 목적에서는 값질 수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뭐 새끼 안 먹나요? 그 사람은 화장실 안 가나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좀 거품이 쌓여 있는 건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로 보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모멸감이 얼마나 씁쓸하게 경험되는지를 문학작품이나 사건 그리고 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짚어본다. 재밌겠네요. 문학작품에 관련된 건 어떤 책들에서 어떤 부분을 이 사람이 보고 있는지. 자, 4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장에서는 개념, 2장에서는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 개념이 생성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3장에서는 그런 것들 이제 범주로 나눠서 이것들이 그 개념을 이제 외연을 넓혀가는 거죠. 이렇게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4장에서는 모욕을 주고받지 않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즉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제시하겠다 방안까지. 다른 인권 문제와 달리 모욕은 딱 꼬집어서 문제를 부각시키기 어려울 때가 많다. 따라서 나의 습관적인 언행이 상대방을 침해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았는지를 헤아리는 감수성이 프랑스에서 똘레랑스 그 똘레랑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회적인 기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남에게 배려하거나 남의 감정을 생각해보는 게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다른 한편으로 차별과 모욕에 취약한 소수자들이 결속하여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어떤 사회적 기풍이라는 게 너무 이제 추상적이니까 뭐 시민의식 뭐 이런 이야기라면 실제로 이제 그러한 공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승인하고 환대하면서 자기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비인간적인 문화와 제도를 함께 바꿔갈 수 있는 용기도 그렇게 모아진 힘을 바탕으로 우러나오게 된다. 글쎄요. 약간 이 김찬호 이분이 사회를 보는 논리라 돈의 인문학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서부터 약간 성향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약간 철학적이면서도 약간 조금씩은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가 좀 변화된 느낌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실천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참여연대 이야기도 나온 것도 같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5장에서는 모멸에 대한 내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개인적 수준에서 성찰한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모멸감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또는 도움을 되는 방안들을 4장에서는 어떤 사회적 기품과 안전한 공간, 그 다음에 그게 좀 사회적인 이야기라면, 거시적인 거라면 5장에서는 미시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내성을 키울 것인가. 이거는 뭐 굉장히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책들은 좀 자기계발 서적들을 보면 다 이런 이야기 거기서 거기 뻔한 거 아닌가 싶은 것들, 그냥 그 순간 어떤 위로받기 위한 소모품적인 책들, 뭐 이것과 얼마나 다를지 사실 좀 기대가 되네요. 의심도 되고. 사회나 제도 차원에서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모욕을 전혀 겪지 않고 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내면이 강해져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 민감도가 다를 텐데 어떻게 이야기하려는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존감의 문제로 귀결되고 감정의 움직임에 주책 없이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요구한다. 쉽지 않은 건데, 일단 뭐 자신감과 자존감, 또 자존감과 자만감의 차이, 이거를 누가 탁 그 두부를 칼로 썰듯이 과연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맥락의 행동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게 칭찬을 받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건방지다, 오만하다, 자만이 넘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떤 맥락과 환경과 여러 잣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일단은 김찬호라는 작가는 어떻게 이 책에서 하고 있는지 관심은, 예전에 조금 읽었던 책들이 재밌었으니까 한번 그래도 보려고 합니다. 자,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자족, 더 나아가 상대방과의 상투적인 우열 비교의 통념에서 벗어나 더 높은 삶을 추구하는 소망이 인간을 존엄하게 한다. 답은 여기 나오네요.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자족감,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인정을 구걸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우열 비교하지 말아라. 경쟁하지 말아라. 자기 행복,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이 장에서는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몇 가지 경로를 탐색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맺은 말에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보세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이런 약간 철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학자, 사회심리학으로 넘어가다가 약간 사회철학적까지 넘어가는 그 지경까지 지금 이 김찬호는 와 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제 독자들이 좋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건 이분의 삶이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우리가 모멸감에 취약해진 까닭을 사회심적인 차원에서 규명한다. 글쎄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이건 약간 철학 부분과 윤리 부분인데, 우리가 모멸감에 취약해진 까닭을 사회 심리적인 차원으로 이제 규명해 보겠다, 뭐 이런 거네요. 경계를 뭐 통섭의 시대니까. 그리고 명예와 품위의 진정한 의미를 따져보고 스스로를 돌보며 자족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에 대해 논의한다. 명예와 품위의 진정한 의미. 네. 결코 쉽지 않은 거지만 이분은 시도한다. 이 책의 저술과 함께 이루어진 한 가지 색다른 시도는 음악이다. 텍스트를 바탕으로 모두 12개의 곡이 작곡 및 연주되었다. 소설에 음악이 들어간 사례는 몇몇 있지만 인문사회과학 저술에서는 아직 생소하다. 이런 새로운 시도가 있어서 아까 유주환 씨라는 분이 같이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책 머리에 글이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벌써 1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자, 일단 책 머리를 읽고 우리가 이분이 친절하게 다행히 책 머리에서 자기는 그 뭐 프롤로그하고 나중에 5장에서 그 장들의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를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맺은 말까지 이렇게 다 책은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 라는 거를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친절하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게 없어도 머릿글에서 그 책에 대해서 알리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책을 선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사자오 같은 경우에는 그 차례거든요. 차례의 구성들을 봐요. 그리고 구성이나 어떤 짜임새들을 보고 어떤 부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을 들춰봅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그 사람의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을 때 우리가 독특한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먼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읽기 전에 항상 먼저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음미해보고 자기가 미리 좀 생각해보고 모멸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보고 약간 이제 그렇게 자기만의 어떤 생각한 시간이 있고 나서 들어가면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아, 이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시각이나 시선들이 있구나도 알 수 있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친절하게 차례 부분을 설명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 프롤로그는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방금 영상 찍힌 것도 봐보고, 문제점들이 있어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이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부분도 한번 보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사회적 문법. 혹시라도 이 책이 있으시거나 읽어보셨던 분도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멸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이야기를 해 보시죠. 그리고 좀 제가 독자니까, 그냥 한 명의 독자니까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나 너무 새길로 가더라도 여러분이 피드백 주고 싶으면 네,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모멸감만 안 느끼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